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즘 대화하다 보면 한국말 하고 있는데도 영어로 된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하고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외래어들도 굉장히 자주 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 대화하는데 또 뉴스 보는데 도움될 법한 단어 10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0개가 여러분이랑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 단어고요. 위에 보시면 초록 색깔로 된 5개는 뉴스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5개는요. 우리 일상생활 대화하다 보면 자주 하는 것들을 좀 배울 거고요. 이제 뉴스 틀면 뭐 그루밍이다, 뭐 바우처, 넷플릭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뭐 우리 자주 입는 거 있죠. 래시가드 같은 거, 요런 거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는요, 그루밍이라는 거예요. 그루밍이라는 말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요즘 사실 성범죄와 관련된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요 전에 패션, 미용에 투자하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그루밍족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었어요. 이게 나온 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엔 사실 남자들이 패션에도 관심이 없었고 화장품도 스킨로션도 안 바르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막 화장품을 3개, 4개씩 바르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결혼한 유부남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옷 사고 신발 사고 이런데 자기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데 멋있어지는데 돈을 투자하는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루밍 족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가장 아랫줄에 보시면 gro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로 자주 쓰일 일은 별로 없지만 네, 요렇게 그루밍이라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요 뜻이 뭐냐면요, 우리 고양이들이나 새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자기 깃털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닦아주고 막 핥아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털을 관리하고 손질하는 것들을 groo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양이나 새들처럼 남성들이 자신을 꾸미는 경우에 그루밍 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음영 들어간 데 보시면요, 뉴스 기사에 이런 거 많아요. 남성 그루밍족의 눈길. 그러니까 여성 화장품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되어 있는데 남성 시장은 매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눈길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2030 남성 5명 중 2명이 자신을 그루밍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루밍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남성들이 잘 꾸미고 다니니까요. 그 이후에 그루밍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요, 아동과 관련된 건데요. 이 아동의 심리를 지배한 후에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선생님, 아니면 뭐 운동하는 애들한테 코치님,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교수님 이런 등등 해서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이 이제 자기가 범죄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정신적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불리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뭐 최근에 유도 선수 한 명이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 기소됐다. 또 뭐 온라인으로 이런 그루밍을 하는 것들을 처벌하겠다 하는 처벌법이 발의가 됐다 등등의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루밍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이에요. 앞서 배운 그루밍이 그냥 요즘 갑자기 뜬 단어라면, 이 플라시보라는 거는 꼭 좀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아마 그 뭐랄까요, 교양의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거고요. 제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이펙트 하면 효과예요. 그냥 한국말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효과가 되겠죠. 이거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약 아닌 걸 먹어도 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양호 선생님이 어떤 애가 맨날 뭐 오후 2시만 되면 배 아프다고 양호실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양호 선생님이 보니까 이 학생이 위장장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위장약 대신에 비타민 같은 걸 그냥 위장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 약이야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아동은 그 비타민을 먹고
속이 다 나았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에다가 투약 형식에 따르는 심리 효과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대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사람한테 똑같은 약을 처방해도 이 사람이 이 약획이 나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병을 이겨낼 것이라고 마음먹는 사람과 그 반대로 약 먹어서 뭐해 어차피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약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았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 반대로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약처럼 생긴 걸 처방해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약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거는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약이에요 하고 어떤 사람한테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약을 이거 무슨 테스트하는 약이래 먹어봐 그러면 괜히 속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과자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아무것들 안 들어있는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들이 약이라고 믿게 된다면 구토를 하는 사람들, 소화 장애가 생기는 사람들, 어지럼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라는 게 약이라고 믿으면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이게 예전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잖아요. 약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좀 안 아픈 병사들한테 나눠줬대요. 병사들은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아픈 상황을 견뎌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효과가 바로 플라시보예요. 밑에 한번 기사를 볼게요. 플라시보 효과로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뭔가 너무 어떤 데 집중해서 좀 탈진한 상태가 되는 것 같은 건데요. 실제 약이 아니더라도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극복을 했다. 플라시보 대조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이거 코로나 관련된 뉴스였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를 인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의 약으로 실제로 검증받으려면 플라시보 효과보다도 최소 50% 이상 효과가 나야지 검증을 해준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들한테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엄마 손은 약손 이거 많이 해주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엄마 손은 약손 해주면 물론 이게 이제 동그랗게 배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좀 혈액순환도 되고 좀 순환이 되고 또 마찰 때문에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소화가 실제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게 이제 플라시보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해주면 엄마 손이 진짜 약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 체한 것 같지만 소화가 되는 효과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 여러분 이 플라시보라는 게 사실은 약에만 적용되는 효과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그래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애들은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하고 금방 잊어버린 애들도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다 이런 플라시보랑 비슷한 거의 차이겠죠.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랑 내가 이거 공부해서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꼭 필요할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믿으면 실제로 내 머릿속에 더 잘 저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시보라는 거는 약을 먹었을 때 아니면 약이 아닌 걸 먹었을 때도 작용하는 효과들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시면 이제 귀가 진짜 많이 트이실 거예요. 이 플라시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다음 장에는요 시그니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ignature 이거 signature 하면은 영어로는 뭐죠? 네, 제 밑에 써놨어요. 서명, 사인, 특징 내지는 대표되는 것이라고 써놨어요. signature, signature.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인은 원래는 signature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계약서라든지 자동차 살 때 계약서라든지 내 서명을 하는 거 signature거든요. 근데 이 서명, signature? 근데 signature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다 쓰죠? 서명이라고는 오히려 더 잘 안 쓰고요.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래요.
전자라는 말 빼고 다 영어네요. LG전자에서 signature라고 하는 라인업이 있어요. 라인업 저도 또 영어 썼는데 LG전자에서 signature라고 하는 걸 내놓은 지가 몇 년 됐죠? 한 4, 5년, 3, 4년 됐나요? 원래 그냥 LG전자 가전이 있다가 그 위에 signature라고 해서 되게 비싼 녀석들을 뭐 엄청 비싼 냉장고, 엄청 비싼 에어컨, 엄청 비싼 TV 이런 것들을 묶어서 signature라고 해서 라인업을 하나 냈어요. 엄청 비싼 녀석들을요. 그 중에 하나 또 키친 스위트. 키친 달콤한 주방. 그러니까 뭐 되게 비싸게 부엌을 꾸며주겠다 이런 거 같은데 하여간 엄청 비싼 라인업을 시그니처라고 LG전자에서 했네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요새는 다들 기업들이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롯데건설사에서 아마 뭐 리버파크라고 하는 브랜드의 시그니처라는 게 있다. 롯데호텔 시그니처 와인을 출시했다. 교촌 시그니처 세트 아니면 시그니처 버거 같은 게 쓰이네요. 사인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시그니처라는 말이 그 LG전자가 쓰고 난 이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쓰이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이 시그니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미지는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좀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는 건 뭐죠? 내가 여기 약속하겠다. 내가 이 글씨 하나만으로 이 글씨가 나를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이 보통 signature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전자에서 우리 가전을 대표하는 거야. 우리 가전에서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비싼 라인업, 또 롯데캐슬 만드는 롯데건설에서도 우리 제일 비싼 내장재 쓴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signature. 제일 유명한 거예요. 뭐 시그니처 버거 같은 경우도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거, 우리 제일 대표되는 것 시그니처라고 해요. 네.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명인들.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는 골 넣으면 요렇게 하트를 만드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쫙 하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골 세레머니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표하는 동작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범죄자가 뭐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어떤 모양을 남긴다든지 뭘 남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범죄자가 남기는 그런 건 역시도 시그니처가 되겠어요. 그 범죄자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들도 이런 시그니처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개 단어 했어요. 그루밍, 플라시보, 시그니처 했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바우처를 배울 건데 여러분 바우처 어디서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호텔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신용카드 만들 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정부에서 바우처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바우처를 흔히 쉽게 생각하면요. 뭐 이렇게 지금 마스크지만 여기 이렇게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옛날 때 과외전단지라든지 뭐 중국집 선전 같은 거 저기 딱 벽에 벽에 A4 용지로 붙어 있고 그 밑에 전화번호 톡톡톡톡 떼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우처라는 게 쿠폰처럼 하나씩 탁탁탁탁 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특히나 정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이제 받아서 썼었죠. 그거 썼을 때 긴급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체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술집에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생활에 필요한데 쓰세요. 네.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계층한테 여러분 이거는 의료비 용도로만 쓰세요 해서 어떤 쿠폰 같은 걸 줄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병원에 제출하고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우처예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 혜택의 목적이 명확하게 어떤 쪽으로에만 쓸 수 있는 쿠폰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집 쿠폰은요, 탕수육, 짜장면 10개 먹으면 탕수육 하나 주는데 중국집에만 쓸 수 있죠.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쿠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보통 정부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바우처다. 근데 이 개념을 활용해서 카드사에서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통 연회비 없는 카드 많이 쓰시죠? 근데 연회비 뭐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 사실 30만원 주고 카드를 가입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혜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러면 카드사에서 바우처를 줍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면세점 바우처 10만원. 그럼 면세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또 그걸로 호텔 이용권 바우처 10만원. 그럼 어떤 호텔에서 쓸 수 있어요.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호텔에 가면 우리가 미리 바우처가 있는 호텔들을 예약을 하면 호텔에서 이거 바우처를 줍니다. 이건 조식권이에요 하고서 아침 식사, 요거는 사우나 이용권이요 하는 것처럼 바우처를 주고요. 흔히 쉽게 생각하시기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자, voucher, 바우처라고 하고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십니까? 넷플릭스 봐본 적 있으세요? 아마 이게 넷플릭스가 젊은 세대들부터 일단 퍼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가 퍼지면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넷플릭스를 유료 가입한 유료 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이 넷플릭스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지금 사실 이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데서는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 넷플릭스 가입하시면 비디오는 옛날 말이죠. 영화, 또 드라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제작되는 영화, 미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나 영화 뭐 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버라이어티 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예요. 제가 밑에다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기업의 이름이고, 이 기업 가치가 지금 몇 조지? 한 200조 되나?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요.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수억 명이 가입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봐도 600만 명 정도가 이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대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 가정에 한 명이 돈을 내면 4대인가 5대인가까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거고, 밑에 기사 보면 코로나가 고마운 넷플릭스. 네, 코로나 이후에 넷플릭스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는 제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하나 딱 보잖아요. 유튜브랑 비슷하게 재밌는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공중파가 연합해서 만든 웨이브라는 서비스가 넷플릭스에 대참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중파들이요. 야, 넷플릭스가 장사가 잘 된대. 그러면 우리 지상파에 있는 우리 컨텐츠 가지고 웨이브라고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넷플릭스랑 싸워서 졌다는 거고요. 정부에서 2년 내에 한국판 넷플릭스를 5개 만들겠다 고 선언을 했답니다.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넷플릭스만 성공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 넷플릭스라는 업체는요, 그 밑에 보면 넷 더하기 flick이라고 써놨어요. flick 하면은 영화, movie 말고 다른 표현이 flick이에요. 그래서 이걸 x로 바꿔서 뒤에 있는 ck를 x로 바꿔서 넷플릭스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사실 이 넷플릭스는 예전에 그런 기업이었어요. 저희 대학생 때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공부했었는데, 원래는 비디오 같은 거 그냥 빌려주는 업체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은 너무 넓잖아요. 비디오를 한번 빌리면 갖다 주는 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라는 업체가 비디오 배달 서비스를 해줍니다. 인터넷으로 나는 이 영화를 볼래요 하고 톡톡톡톡 DVD를 클릭을 하면 그 DVD를 배달해주고 며칠 있다가 자동으로 수거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 편하죠. 거기는 사실 인터넷도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의 인터넷망이 잘 깔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넷플릭스라는 업체가
이제 배달 안 해줘. 우리 그거 너네 인터넷으로 그냥 봐. 라고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컨셉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큰 업체가 됐고요.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죠. 요즘은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대세라고 써놨습니다. 이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들이요. 저 사실 어제 저녁에도 자기 전에 넷플릭스로 컨텐츠 봤는데 요새는 정말 유튜브랑 이 넷플릭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로도 쓸 수 있는 단어들이고 우리가 대화 중에 좀 많이 쓰는 단어들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potential이에요. 영어는요, potential이라고 읽히고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쓰여요. 어떤 배우가 potential을 폭발하나? 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도대체 potential이 뭐길래? 네, potential은요, 형용사로 쓰면 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였을 때는 잠재력이라고 쓰여요. 네, 침이 넘어가네요. 잠재력이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어린 아이들 보면 이 아이가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이고 어떤 걸 되게 좋아하는 이런 거 좀 보이면 뭐 조카라든지 뭐 애들 보면 이 친구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포텐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인데 3학년이라고 하는데 키가 벌써 어른만 해요. 엄청 커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런 친구는 운동선수 시키기에 포텐셜이 너무 좋다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이와 반대로 포텐셜이 낮은 친구도 있겠죠. 막 몸이 너무너무 왜소한데 농구선수가 되고 싶답니다. 그럼 농구선수는 키 크면 유리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포텐셜이 낮은 거예요. 또래들이랑 농구할 때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 하더라도 이 친구가 키가 크지 않으면 농구선수로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밑에 기사 보면요. 한국경제 포텐셜을 확인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포텐셜 충분하다. 기아 타이거스 야구팀의 감독이 어떤 선수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어떤 야구 선수가 성장한다. 거대한 포텐셜의 현실화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들. 역시나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에서도 아이, 야구 선수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쓰이고요. 야, 그 산업 되게 포텐셜 있어. 그 사업 굉장히 포텐셜 있어. 이지 선생님 영어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요. 강사로서 포텐셜이 물론 지금 포텐셜이 터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포텐셜이란 말 젊은 친구들 대화할 때 정말로 많이 씁니다. 마지막 줄에 영어 문장 하나 갖고 왔는데요. The new drug is a potential lifesaver 라는 문장이 있어요. The new drug, 그 신약이요. 뭐래요? A potential, 잠재적인 lifesaver예요. life, 생명을 save,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신약은 잠재적인 생명 구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네, 코로나에 이런 약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가드라는 단어를 갖고 왔어요. 네, 이걸 제가 래쉬 가드라는 걸로 연결시켜 드릴 건데요. guard, 원래는 guard라고 해서 어떤 걸 지키다, 경비하다, 보초서다와 같은 단어예요. 가드. 이거 어디 제일 많이 쓰였냐면 보디가드예요. 영화 있죠? 이게 보디가드 맞죠? 이 노래 나온 영화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body, 몸을 guard,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보디가드 하면 한국말로 하면 흔히 말하면 경호원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이 가드가 들어가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지키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레시가드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레시가 뭐길래 가드한다고 하는 걸까요? 네, 레시 하면은요, 발진이에요. 우리가 햇볕을 많이 쐬거나 아니면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피부에 발진 같은 게 나죠. 네, 그 발진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발진으로부터 guard 해주는 게 바로 래시가드예요. 래시가드가 뭐냐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수영하러 가면 저 어릴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한강 수영장을 여름에 많이 갔었어요. 거기 가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물 정화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눈병도 걸려, 피부병도 걸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먼저 갔다 오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등이 다 타서 등에 껍데기가 벗겨지곤 했었습니다. 피부층이요. 그래서 그런데 갔다 오면 오이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이고 감자도 붙이고 그랬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 그때는 햇빛이 오래 쐬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햇빛이 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잠시만요.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햇빛이 요새는 이제 안 좋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나서 래시가드라는 옷이 나오게 됐죠. 그 옷을 입고 나면 UV 그러니까 뭐죠? 그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긴 팔로 만들고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수영장 가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위도까지 입죠. 그래서 저는 사실 햇빛이 정말 뜨거운 날은 입긴 하는데 너무 다들 그렇게 입으니까 서양이나 좀 동남아 같은 데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몸매가 굉장히 비루하지만 잘 안 입고 저는 이제 해외 나가면 벗고 한국에 있는 데에서 수영장 가면 다른 사람들 다 입었으니까 저도 입는 편인데 그래서 이 래시가드라는 게 발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바로 래시가드다. 네. 요새는 진짜 래시가드 안 입은 한국 사람 찾기 힘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페이스가드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책하다가 또 봤는데 마스크 쓰면은 이게 호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운동할 때 마스크 쓰시면 좀 위험하거든요. 산소가 뇌에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 때문에 근데 계속 막고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산책하실 때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선캡 같은 거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 저기 그 우리 치과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얼굴 가리는 거는 페이스 가드라고 하고 하이 가드라고 하는 거는 뭐 벽 가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좀 떨어지지 않게 뭐 침대에 치거나 아니면 아이들 놀이공간 만들 때 이렇게 가드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하이 가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다른 단어랑 합쳐진 단어들이고 우리 현실에서는 그냥 가드라고 하면 보통 그 우리 들어가는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친구들 다니는 클럽 같은데 이렇게 앞에 지키고 계신 분들을 가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 갔더니 입구에서 가드가 막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젊은 친구들 좀 하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단어밖에 안 남았네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range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레인지고요. 영어는 range입니다. 이게 뭐 엄청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 range라는 단어를 모르면 진짜 좀 잘 갈피를 못 잡으실 거예요. 대화 중에. 이 range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범위 내지는 폭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다양성이라고도 써놨지만 한국말로 쓸 때는 대부분 다 범위나 폭이라고 쓰입니다. 볼까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레인지를 벗어났어. 레인지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인데 네가 요청한 건 15짜리 일이잖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 라고 쓰면 좋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되게 많이 섞어 쓰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레인지를 벗어났어. 내지는요. 밑에는 신문 기사입니다. 오늘의 외환 환율 예상 레인지라고 씁니다. 환율이 뭐 지금 1,200원 정도 하나요? 우리 뭐 증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오르내림이 있지만 어떤 일정 제한 폭 안에서 오르내림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외환은 1200원부터 1205원 사이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레인지 쓸 수도 있고요. 그 밑에도 기사는 뭐 매우 좁은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좁은 레인지를 정해놓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더라. 레인지는요. 네, 어떤 범위를 나타내고요. 이거 레인지 하면서 여러분이 딱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레인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라고 하면 가스레인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로 가스레인지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외국에서는 가스레인지라고 안 하고 stove라고 해요.
뭐 stove 내지는 그냥 gas stove 정도 하는데 뭐 이렇게 열 나게 하는 불 떼는 것들 보통 stove라고 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는 아니고 stove라고 하고요. 요새는 사실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 많이 사용하죠. 제 주변에 보면 인덕션으로 바꾸신 분들 꽤나 많아요. 인덕션으로 바꾸면 그 여성분들이 폐암이 걸리는 경우가 꽤나 많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담배를 안 피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가스를 켜고 또 닫을 때 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장기간 동안 흡입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분들 요새 되게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스 켜실 일 있으면 숨을 잠깐 참으시고 가스를 켜시고 불이 붙으면 좀 옆에 가서 숨을 쉬시고 가스를 끄셔도 잠깐 동안은 숨 안 쉬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가스가 공기 중에 나다니다 보니까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죠. 인덕션 전기로 하는 거요.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dem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demand는 뭐냐면요, demand 요구, 수요라는 뜻이에요. 동사로는 필요로 하다라고도 좀 쓰여요. 네, 이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쓰시는데 요즘 demand가 되게 많이 줄었어. demand 수요예요. 예, 저도 지금 유튜브로 제가 영어를 강의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 여행 영어에 대한 욕구가 여행 영어가 원래 그 기초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쓰임새 있게 굉장히 목표로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여행 영어예요. 여행 가서 한마디라도 여행 가서 어려움 겪지 않게. 근데 코로나가 여행을 다 막아버려서 이 기초 영어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디맨드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디맨드, 세상의 수요를 미리 알아챈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라고 해요. 세상의 수요, demand고요. 온디맨드 경제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온디맨드는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제가 밑에 보면 VOD라고 써 있어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업체가 VOD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뭐 LGU 플러스, KT, SK 브로드밴드 이런 데서 우리 TV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 들어가면 VOD 서비스란 게 있어요. VOD 뭘까요? 비디오 on demand예요. 비디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디오예요.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TV에서 미리 방영했던 시리즈들 이런 것들이 on demand 뭔 말일까요? 네, on demand 하면 제가 밑에 썼어요. 요구 있으면 언제든이에요. on 하면 어떤 것 위에 올라가 있다. 이런 좀 어디에 붙어 있다. 접촉해 있다. 이럴 때 많이 쓰이거든요. demand 위에 있다. demand에 접촉해 있다. 요구와 붙어 있다. 그러니까 VOD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6시 내 고향 보려면 6시에 KBS를 틀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틀려면 그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키셔야 됩니다. 근데요, on demand. 내가 원할 때든 언제든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게 VOD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 결제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시간이 1시든 2시든 상관없이 다시 보기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런 걸 VO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n demand. 그래서 누군가가 원할 때 바로바로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요. 택시가 예전에 노상 지나다녔잖아요. 그죠? 택시 잡았어야 됐지만 내가 필요할 때 택시를 미리 핸드폰으로 부르고 택시가 올 때쯤 맞춰서 나간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 이런 게 그냥 on demand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emand 수요의 반대말은 공급, supply. 여러분은요 지금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지쌤 강의를 수요, 요구 하고 계신 거예요. demand 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여러분께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supply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마지막 장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support, 영어로 support 고요. 생각해보니까 영어 단어인데 우리 한 번도 안 따라해봤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support. 네, 이거 아마 듣다가 벌써 졸려, 오늘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나 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사실 따라하고 손으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한 정말 몇 배는 더 잘 외우시고 몇 배는 더 오래 기억하시는 걸로 제가
예전에 논문을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support 하면요. 어떤 걸 지원하다, 지지하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원하다, 부양하다도 있어요. 가장이 집에서 가장인 가족들을 부양하죠. 그건 역시도 suppor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사 한번 볼까요? 서포트에 빠진 4050 트로트 팬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임영웅 씨의 이름이 있었고, 조공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팬덤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모르겠지만 조공? 뭐 이렇게 스타한테 어떤 걸 준다? 내지는 뭐 저기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공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트에 빠졌다. 네, 뭐 송가희 씨 팬클럽, 저기 임영웅 씨 팬클럽 이런 분들이 뭐 좋은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 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놀랐죠. 사실은 트로트 임영웅 씨가 나왔던 트로트 프로그램 뭐죠? 미스터 트롯. 예, 그거 이후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놀라서 따라하기 시작했죠. 예,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프로그램을 막 하나 두 개씩 다 만들고 트로트를 안 부르던 사람들 트로트를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인기가 있었다고 따라한다고 성공할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 트로트 자체가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떴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트로트를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 나오셨던 분들이 좀 되게 스타성이 있고 매력이 있었지, 다른 뭐 MBC, KBS에서 트로트 주구장창 부른다고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밑에 보면요. 한국인 취향에 맞는 서포트 시스템, 뭐 한국인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겠죠. 든든히 서포트하겠다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서포트는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서포트고요. 여러분께서 제 영상에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서 이지쌤 응원해주시고 또 저희 자율수업료 제가 후원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시는 것들이 다 서포트고 또 긍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심정적으로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힘을 얻을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서포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요. 서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서포터는 서포트 뒤에다가 ER, 무엇 하는 사람이라는 거 붙여서 서포터라는 거 있어요. 내지는 서포터즈라고 S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기도 하는데 서포터라고 하는 게 뭐죠? 서포트 하는 사람을 그냥 서포터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축구단이라든지 야구단 같은 거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서포터즈라고 하거든요. 가서 맨날 소리 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 서포터라고 하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나 자식 서포트 하느라, 나 기러기 아빠잖아, 서포트 하느라 힘들어, 이렇게 형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봤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이들 입장에서 난 지금 부모님의 서포트가 절실한데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등등의 말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제가 이만큼 강의한 건 오늘 농담하는 시간도 없었는데, 그죠? 강의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던 것 같고요. 이게 10개나 돼요. 좀 줄일까요? 8개쯤으로요.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강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